국가 채무 재정 건전성 시리즈 15탄쯤 되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며칠 전에 제가 하준경 교수의 훌륭한 칼럼을 소개해 드렸죠. 국가 채무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좋은 점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피렌체의 식탁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글인데요. 전투는 장군에게 맡겨도 국가 채무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는다. 차현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님 주목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다양한 책들을 내셨는데 금융 쪽, 은행 쪽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훌륭한 필력을 소유하신 분이고 그 내용 또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의 식탁에 기고한 글을 읽어볼 텐데 하준경 교수님의 칼럼에 비해서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원문을 읽어보실 분들은 댓글에 제가 그 원문 주소를 소개해 놓았으니까 그걸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송에서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대화가 벌어졌었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가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었는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내년도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이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설왕설래의 과정을 앞쪽에서 길게 소개했어요. 그거는 다 생략. 곧바로 들어갑니다. 국가 채무는 워낙 정치적 현상이다.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 현상이라서 경제 전문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가들이 전투는 장군에게 맡겨도 국가 채무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보니까 그러하다. 그래서 국가 채무에 관한 논쟁은 어느 나라에서나 뜨겁다.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명분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내세운다. 그러나 역사를 보자고요. 18세기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처럼 생각했어요. 미국은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미국이 죽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다음 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헌법에 국채 발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 미국 초창기에는 이랬네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나 봅시다. 레이건 대통령도 1981년 1월 취임사에서 국가 채무의 누적은 틀림없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재앙을 가져온다고 상기시키면서 건전 재정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당시 1조 달러의 국가 채무는 1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의 재임 기간 중 3조 달러로 늘었다. 밑줄 쫙 3조 달러로 늘었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식된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경제 좋아졌거든요. 그가 늘린 국가 채무 덕분에 냉전이 종식될 수 있었다는 것이 미국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한 경제정책은 군사적 케인스주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국방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죠. 근데 그게 돌고 돌아서 경제도 좋아지고 국방력도 좋아지고 또 냉전도 종식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레이건 대통령 때문에 그 이후의 젊은 세대가 고생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 레이건 대통령 다음 세대가 고생 안 했어요. 부담 안 졌어요. 미국인들이 레이건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 채무는 동시대의 다른 국민에게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누군가는 채권자가 되고 또 다른 국민 누군가가 채무자가 되는 관계라는 거죠. 세대와 세대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 채무의 대물림이라는 개념은 없다. 그런 개념은 불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 채무 논쟁을 거친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한결같이 내리는 결론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입니다. 국가 채무 규모를 걱정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아주 오래된 공포감일 뿐입니다. 이거는 제가 15번의 동영상 강좌에서 15번 내지 30번 얘기한 겁니다. 내 주머니 걱정하듯이 정부 주머니, 내 곳간 걱정하듯이 정부 곳간 걱정하는 거야말로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옆집에서 돈을 빌리면 가족의 빚이 늘어나지만 부부끼리 또는 부자 간에 돈을 빌리면 가족의 빚은 늘어나지 않는다. 동네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도 회계 단위가 동네 전체일 때 동네 전체의 빚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였어요. 링컨은 남북전쟁 중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빚더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나 빚을 더 늘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1864년 초 의회에 국가 채무를 더 늘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연설했습니다. 시민이 시민에게 빚을 지는 훌륭한 장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진 빚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쫄지 마! 이렇게 말한 거죠. 그가 만약에 게티스버그가 아닌 맨해튼에서 연설했다면 틀림없이 국민을 위한 채무를 감당하는 국가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것이다. 레이건의 국가 채무가 냉전을 종식시켰다면 링컨의 국가 채무는 내전을 종식시켰다. 둘 다 위대한 빚이었다. 지금 필자가 죽은 미국 대통령을 빌려서 살아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칭송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나의 글을 정치적으로 곡해하지 말라. 순수하고 객관적인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국가 채무는 전쟁 때문에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학교, 도로, 항만, 공항을 짓고 치안을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를 하다 보면 돈이 모자란다. 세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이게 바로 적자 국채죠. 결국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1번 방법이고 그것 대신에 택하는 것이 국가 채무를 늘리는 방법이다. 즉 국채 발행이다. 만일 지금 세금을 더 걷어서 학교, 도로, 항만을 더 짓는다면 다음 세대는 틀림없이 훨씬 안락하고 편안한 시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결손가정이나 최빈층 자녀들은 교육을 더 받고 더 많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일들이 더해져서 국가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경제도 좋아진다. 그런 행운이 앞선 세대의 납세 부담에서 나온다. 세대 간의 부담 얘기하려면은 세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야기입니다. 당대에 별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할 사회 간접 자본과 국가 서비스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는 세대들로서는 앞 세대들로서는 억울한 일이다. 즉 세금을 통해 사회 간접 자본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세대 간 불평등을 부추긴다. 앞세대가 뒷세대에 부담을 지운다 혹은 뒷세대가 앞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라는 세대 간 부담, 세대 간 불평등 이야기는 세금에 대해서 해야 할 이야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대 간 불평등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이 최고의 경제 정책인 것처럼 들린다. 물론 아니다. 세금을 거두든 채무를 늘리든 정부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데 쓸데없는데 돈이 안 도는 작용을 하는 곳에 돈을 쓰면 경제가 망가진다. 어느 정부나 돈을 쓸 때는 인력 양성, 구조 개혁, 기술 혁신을 내세우죠. 그죠? 돈 쓸 때는 이러한 목적으로 쓴다고 내세웁니다만은 계획과 집행이 따로 놀게 되면 체력을 탕진하여 대가를 치르게 된다.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집행한 자금이 나중에 경제 체질을 오히려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식을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이것저것 먹였는데 애가 이상하게 살만 찌고 체력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재정 지출을 급작스럽게 늘려서는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는 재정 지출도 학습 능력의 법칙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갑자기 용돈을 늘려주면 엉뚱하게 지출하듯이 정부도 갑자기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 어디에 쓸 것인지 당황하게 된다. 지금 경제부처의 장관들은 이렇게 늙어가는 동안에 인생 동안에 젊은 시절에 요즘처럼 재정자금을 집행해 본 경험이 없는 장관들이다. 써본 놈이 잘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장관들은 써본 경험이 일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여 유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18%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야, 레이건 대단하네요. 그렇죠. 당연히 1조 달러를 3조 달러로 늘렸으니까. 취임할 때 30.9%였는데 퇴임할 때는 거의 50%였네요. 하지만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2차 대전 직후에는 110%를 넘은 적도 있었으므로 뭐 그렇게 경천동지할 일이 아니었다. 그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 수준에 와 있다. 의도와 달리 재정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준경 교수님의 결론과 똑같죠. 하준경 칼럼에서 실력이 문제다라고 했지 재정 건전성 수치가 문제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정 지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재정 지출의 규모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출 수도 없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경제가 착실히 성장하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 나쁘잖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인 출신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8년 임기 내내 무모하게 국가 채무를 줄였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한다고 칭찬 억수로 받았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도 저축에 매진하고 가게도 저축에 매진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도 같이 박자를 맞춰서 허리띠를 졸라매면 다 죽습니다. 그게 제일 나쁜 정부예요.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가게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을 때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 버리면 그냥 죽습니다. 제일 나쁜 정부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를 줄이겠답시고 세금을 열심히 거두고 국채 발행은 안 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 덕분에 그의 임기 말 2년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국가 채무가 없었던 기간이다. 야야 죽어도 빚은 지지 마라 라고 유언을 남기신 농사짓던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실천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채무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미국 최악의 경제난이 시작되었다. 그래갖고 그 다음 정부는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 채무를 더 늘려야 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늘어난 국가 채무를 인위적으로 줄이겠다고 의욕을 부리는 것은 이미 울타리를 넘어간 양을 찾아서 산을 헤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럼 어째 되겠습니까? 원래 울타리 안에 있던 양들이 다 굶어 죽어요. 무모한 노력이다. 차라리 남아있는 양떼를 잘 키우고 늘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의 숫자가 늘어난다. 국가 채무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들여서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국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쪽지 예산이 횡행하는 한 재정 지출은 효율성을 갖기 어렵다.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급하게 진행되면 낭비가 되기 쉽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그리 드물지 않았다.
짜임새 있는 예산은 어떻게 만들까? 말할 것도 없이 국회의원들의 양식과 자질이다. 거기에 더하여 365일 예산에 관해 토론하고 심의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게 국회라는 겁니다. 여야 간의 정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를 꼼꼼하게 견제하는 일을 하루 종일 1년 내내 하는 것이 국회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18개월 전부터 행정부에서 작업이 시작되어 9개월 전에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행정부는 2년 뒤를 내다보고 의회는 대략 8개월에 걸치는 예산 심의 기간을 갖습니다. 한 번쯤 참고해 볼 만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계 연도를 바꾸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9월이 되면 국정감사랑 겹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하랴 예산 심의하랴 국회가 정신이 없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시간에 쫓깁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 보면 회계 연도가 1월부터 시작되는 나라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은 양력서를 쇠면서도 회계 연도 시작이 4월이고 중국은 음력서를 쇠면서도 그 시작이 1월이라는 점이다. 예산 심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기교다. 이렇게 해서 회계연도 조정과 국회의 심의기간 확장을 위한 행정부의 사전 노력 이런 부분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인생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무엇을 보고 살아가든 도넛만 잘 보세요. 구멍에 한눈 팔지 말고. 도넛을 보려는데 왜? Keep your eye upon the donut and not upon the hole. 도넛을 보라는데 도나스를 보라는데 왜 구멍을 보나?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 지출이 도넛이라면 국가 채무 비율은 도넛의 구멍이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텅 빈 개념이다. 대통령의 원론적 질문에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보는, 감시하는 그러한 국회, 그러한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글입니다. 고맙습니다.